2년이나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때의 황당함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살면서 만나본 최고의 콩가루 집안이었거든요. 전 남친과 잘 사귀다가 결혼 얘기가 오갔고 자연스럽게 프로포즈도 받게 되었어요. 여느 연인들처럼 그렇게 서로 신혼집은 어디쯤으로 구하면 될까? 결혼하면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까 등 행복한 상상을 하던 나날이었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양가 인사도 날짜를 잡았고 저희 집에서 먼저 남친을 봤어요. 저희 엄마랑 아빠가 같이 새벽 시장에 가서 소고기며 실한 토종닭이며 채소도 싱싱한 걸로만 골라와 사위가 될지도 모르는 제 남친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남친이 저희 집에 와서 인사 잘했고 식사 시간 동안 화기애애했습니다. 엄마가 궁금했던 것들, 예를 들어 시부모님 성격이나 앞으로 노후 준비 등에 대해 여쭤보셨고 남친은 당당하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성격이 엄청 쿨하세요. 수정이 힘들게 할 일 절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쪽 재산이 많으셔서 노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점은 예비 신부 쪽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하. 남친은 그렇게 호탕하게 웃으며 재정적으로 문제 없으니 안심하고 따님을 결혼시키셔도 될 거라고 호언장담하더군요. 그리고 저만큼 마음에 들고 성격 잘 맞는 사람도 없었다면서 결혼해서 정말 잘해주겠다고 저희 부모님께 무릎까지 꿇어가며 진중하게 고백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쇼였죠. 그런 면들이나 남친의 성실함에 저희 부모님도 좋게 보셨고 수월하게 신부 쪽 인사도 끝났어요. 그렇게 2주 뒤 저 역시 남친 집에 인사 갈 준비를 하며 남친에게 물었죠. 오빠, 어머님은 어떤 꽃 좋아하셔? 인사드리러 가는데 하나만 덩그러니 들고 가면 좀 그래서 내일 새벽에 꽃시장에 가서 내가 꽃다발 만들어 드리려고. 아, 그래? 생각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노란 후리지아 괜찮지 않을까? 좋아하실 거야. 그러면 이왕 사는 김에 두다발 만들어 줄래? 두다발? 아버님도 꽃을 좋아하셔? 아, 그게 아니라 사실 수정아, 내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말 못했네. 사실 우리 집에 사정이 좀 있어. 무슨 사정?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며 목소리 쫙 깔며 말하는 남친 때문에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고 안 좋은 직감은 역시나 맞더군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때 듣게 됩니다. 사실 엄마가 한 분 더 계셔. 지금 아빠랑 10년째 살고 계신 분은 애인이고 워낙 오래되어서 나도 그냥 엄마라고 부르거든. 나 낳아주신 친엄마는 부천에 살고 계셔. 그렇게 멀지 않아서 우리 집 인사 갔다가 엄마네 집 가면 될 것 같아. 뭐라고? 엄마가 두 분이라고? 그걸 왜 이제 말해, 오빠?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남친에게 놀라 물었고 남친은 별것 아니라는 듯 말하더군요. 집마다 사정이 있지 않겠냐면서. 저는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상견례 직전에 오픈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남친 역시 그게 뭔 대수냐면서 어차피 명절에 시댁 갈 거 한 번 더 가면 되는 일 아니냐 더군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민하다는 식으로 몰더군요. 아니, 누가 들어도 황당하지 않나요? 그런데 남친은 특유의 그 입에 기름 바른 듯 사람을 슬슬 넘어가게 만드는 화법으로 이런 집들 많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다. 일단 만나나 보고 더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하더군요. 이것 때문에 좀 싸웠는데 남친이 절대로 제가 더 신경 쓸 일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고 저 역시 일단 남친 집에 인사를 가기로 했으니 어찌저찌 가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기분이 나쁜 것은 맞아요. 집마다 사정은 다르죠. 뭐 재혼 가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점을 저희 집에 인사 갈 때까지도 아니 저희 부모님한테도 말 안 하고 있다가 상견례 앞두고 남친 집 인사 가기 직전에 오픈한 게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때 이미 속으로 살짝 파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신뢰가 무너졌다고 해야 하나?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남친 집에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예상대로 으리으리 하더군요.
40평대 신축 아파트라 들어가기 전부터 삐까번쩍했습니다. 인자한 인상의 시아버지와 무슨 탤런트같이 고우신 시어머니, 아니 남친 아버님의 여자친구분이 나오시더군요. 10년 동안 동거하신 상태라더군요. 이혼을 아직 처리를 못해서 이렇게 사신다며. 솔직히 너무나 제 정서는 아니었지만 뭔 사정이 있겠지 라고 애써 생각하며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남친 아버님은 남자는 재력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남친이 아주 괜찮은 신랑감일 거라고 또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옆에서 아버님 여자친구분, 아니 호칭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제가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했으니 예비시모2라고 하겠습니다. 예비시모2는 남친을 엄청 칭찬하며 이런 아들 절대 세상에 없다며 결혼하면 제가 땡 잡은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대화만 들으면 친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능력도 좋잖아. 사업은 사람 다루는 게 8할인데 그런 점에서도 1등이고 나는 우리 아들이 아빠 능력을 넘어설 거라고 봐. 수정 씨는 복 받은 거야. 나도 이 집 올 때 사실 다 큰 아들이 있다고 해서 걱정 좀 했는데 어찌나 나에게 잘해주던지. 참 착해. 아, 네. 나를 부르는 호칭이 애매해서 말수를 줄이는 건가? 어머님이라고 해. 이 일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듯. 우리 혼인신고만 안 한 거지? 내가 이 사람 와이프야. 예비신모2는 서운하다는 듯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어머님이라고 한 번도 운을 못 띄웠거든요. 예비신부도 말씀하시더군요. 아들이 다 얘기했다고 하니 나도 그냥 터놓고 말아마. 그냥 편하게 어머님이라고 불러. 어차피 우리 집 인사 왔다가 진욱이 엄마한테 갈 거 아니냐? 그 사람한테도 어머님이라고 부를 거 아니냐? 안 그러냐, 수정아? 아, 네. 그런데 제가 사실 아버님도 아시다시피 진욱 씨랑 여기 오기 전에 다퉜던 이유는요. 그래도 저에게 미리 말을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혼할 사이면 서로 숨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진욱 씨는 아니 이게 무슨 별것이라고 미리 얘기하고 말고 하는 거니? 사실 우리도 이해가 잘 안 간다. 집마다 사정은 다 다른 거지. 중요한 건 서로 웃으면서 사는 거 아니겠니? 지금은 다들 자기 자리에서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산다. 나도 남자로서 자존심도 지키고. 그럼 이 사람처럼 능력 있는 남자가 어떻게 한 여자만 보고 살아. 그 정도 살았으면 됐지. 그쵸 여보? 예비신모2는 제 앞에서 교태를 떠시며 예비시부 팔짱을 끼더군요. 이게 행복이라면서요. 남친은 그 모습이 일상 속 자연스러운 모습인 듯 아무렇지 않아 하더군요. 저만 멘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는 예비시부의 말에 저는 그야말로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남자가 바로 바람 피우면서 두 여자 다 책임 안 지는 거야. 조금 놀다가 본처한테 돌아가잖아. 제일 멋없는 놈이야. 그거 돈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응? 본처랑 애인이랑 둘 다 만족시킬 줄 알아야 그게 남자지. 네? 저는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잘... 남자는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결혼해 살다 보면 다른 여자가 생길 수도 있지만 책임 잘 지면 그걸로 되지 않겠냐? 진짜 문제는 바람 피우고 본처도 애인도 나몰라라 하는 그런 쓰레기들이지. 저는 예비시부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 말인즉슨 바람을 피워도 경제적인 책임만 지우면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이잖아요. 황당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아들 예비 신부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는지. 그때부터 저는 표정 관리가 안 되었고 대답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예비 시부랑 남친도 눈치챘는지 이내 기분 상해하는 티가 났고 중간에서 예비 시모2만 전전긍긍하며 분위기 살리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렇게 안 좋아진 식사 시간이 끝나고 저는 예정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뒤에서 입이 대빨 나온 채로 따라 나온 남친에게 먼저 집에 가겠다고 고하자 남친이 언성 높여 저에게 따지더군요. 생각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까지 우리 집을 무시할 수 있는 거야? 무시? 나는 자기네 집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조금 다른 게 아니잖아.
막말로 오빠 아버님 바람 피우신 거잖아. 솔직히 부끄러우신 줄도 모르시고 예비 며느리 앞에서 남자는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말씀하시는 게 나는 꼭 앞으로 우리 아들도 이럴 수 있으니 미리 양해해라, 이런 뜻으로 들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아니, 우리 아빠가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어? 그냥 자기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분위기 살리려고 이 말 저 말 하시다가 좀 실수하신 거겠지. 아무튼 부천은 갈 거지? 우리 엄마 지금 상다리 휘어지게 저녁 차리고 기다리고 계셔. 그래, 나랑 헤어지더라도 우리 엄마는 좀 만나보고 가. 약속한 거잖아. 남친이 애원하며 부천 예비 신모에게 가길 원하더군요. 어쩌다 보니 결국 바로 부천에 도착했고, 저는 생각보다 허름한 예비 신모 집 외향에 놀랐습니다. 남친 아버지가 애인을 집으로 들이면서 본처에게 분가를 권하며 집을 하나 사주셨다길래 그 정도 재력에 그 정도 책임 운운이면 괜찮은 아파트 하나 주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허름한 빌라촌에 페인트 다 벗겨진 어느 작은 2층짜리 주택에 1층 사시더군요. 끼익하고 녹슬어져 있는 대문을 열자 그 안에서 남친의 친어머님, 예비시모가 나오셔서 반겨주셨습니다. 들어가니 곰팡이 냄새가 쿰쿰하게 났고 내부는 더 좁더라고요. 원룸인데 주방만 작게 파티션 쳐져서 분리되어 있는 10평 좀 안 돼 보였습니다. 예비신모는 저를 너무나도 반겨하시며 이런 예쁜 며느리가 들어온다니 기쁘다 하시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으라 하시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남친 집에 비해 너무 초라했거든요. 예비신모 2는 온몸이 명품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 이분은 집 도배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시장에서 사신 듯한 낡은 옷을 입고 계시더군요. 어찌됐건 저 온다고 요리해 주신 거니 최대한 기분 감춘 채 어른에 대한 예의를 다하며 대답 잘하고 웃으면서 밥 먹었습니다. 남친은 이 집에 자주 와봤었는지 아랫목에 누워서 TV 보더군요. 본가에서 밥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면서요. 예, 수정이한테 설명 잘했지? 다 알아. 힘들어하게 대답하는 남친을 한번 보시며 눈치를 살피시더니 예비신모가 저에게 바짝 다가와 소근소근 말씀하시더군요. 결혼하면 합가는 안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야? 아, 네. 그런데 결혼을 사실 그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지? 그러면 나랑 살지 않을래? 네? 어머님을 모시라고요? 진욱이 아빠가 집 하나 해주실 거 아니야. 그치? 내가 거기 방 하나 주면 들어가서 살까 하는데. 네? 합가를 하신다고요? 저 진욱 씨랑 얘기를 못 해봐서. 얘기할 게 뭐 있어. 수정이가 나랑 살자고 하면 진욱이도 그러자고 할 거야. 지금은 여기 나와 있지만 내가 그래도 진욱이 친모잖아. 그 여자는 호적에도 없는 그냥 애인일 뿐이고. 어머님, 말씀하신 김에 저 여쭤볼게요. 왜 이혼 안 하시는지 제가 감히 궁금해해도 되는 건지. 뭐 돈 때문이지 뭐. 지금에야 이렇게 덤덤하게 말하지만 처음에는 나도 너무 속상했어. 첫판 때 다 빼앗긴 기분도 들었고. 그때 남친이 얘기 듣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6억짜리 아파트 해줬잖아. 그거 주식으로 말아드신 건 엄마고. 아빠도 해줄 만큼 해줬어. 왜 아빠 탓을 또 하고 그래? 내가 언제 네 아빠 탓했니? 아무튼 네 아빠 죽으면 나도 상속 권한 있어. 내가 그거 하나 바라고 계속 버티는 거야. 어찌됐건 본처가 제일이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아빠가 바람이 난 거지.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와,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런 콩가루 집안과 얽혀 있었다니요. 이 말도 안 되는 대화 내용에 저까지 어지럽더군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아빠의 외도 탓이 엄마라고 말하는 남친의 싸가지에 2번 놀랐습니다. 남편이 집에 여자를 들여서 10년째 같이 살고 있고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무렇지 않게 그 돈을 주식으로 날리고 상속 때문에 이혼 안 하고 버티고 있다는 예비 신부에게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파혼을 완전히 결심했었죠. 그렇게 2번째 인사를 끝나고 나와 저는 남친에게 이별을 구했습니다.
남친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저에게 매달리며 최대한 설득하려고 노력하더군요. 나는 오빠 사고방식이 너무 무서워. 어떻게 바람 외에도 그런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야? 심지어 남자가 바람내는 게 여자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남자는 그래도 돼. 나는 오빠가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상견례 날짜 잡히기 직전에 모든 걸 밝힌 거지. 수정아, 그럴 리가 있겠어?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너도 터놓고 말해봐. 도희 싫어하는 여자 있냐? 우리 아빠는 엄마한테 해줄 만큼 해줬어. 엄마가 다 말아먹은 거고. 네가 지금 보기에 첩이 본적 내쫓고 앉아있다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우리 아빠도 해줄 만큼 해줬어. 네가 몰라서 그래. 어떻게 아버님 편을 들 수가 있어? 아무튼 나 오빠랑 결혼 절대 못해. 이건 우리 부모님도 같은 생각이실 거야. 절대 이해 못해. 저는 그렇게 파혼을 선언하고 남친이랑 헤어졌어요. 너무 충격의 연속이라 그런가 당장 이별했다는 게 슬프지도 않더라고요. 집에서도 사람들한테 결혼한다고 알리기 전에 모든 게 밝혀지고 빨리 정리되어서 다행이라고 오히려 저를 달래주셨고요. 무슨 그런 콩가루 집안이 다 있냐면서 세상에 그런 집은 처음 본다고 저희 부모님도 입을 다물지 못하셨죠. 그렇게 헤어지고 약간의 정신적 타격이 있었지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슬픈 생각 안 하려고 했습니다. 헤어진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까?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다들이 놀랍게도 예비시 모투였습니다. 남친 아버지의 여자친구요. 저희가 헤어진 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말은 듣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본인 말만 다다다 하시더군요. 응, 듣자 하니 상견례를 4월 달에 한다고? 그때 진욱이 생모는 안 부르는 거지? 나는 그 여자랑 절대 대면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지금 내가 진욱이 엄마니까 상견례는 무조건 나만 나와야 해. 알지? 혼주석도 당연히 내가 앉아야 하고. 내가 그거 말하려고 전화한 거야. 나를 시어머니로 생각하고 모시는 게 맞다고 내가 정확하게 짚어주고 싶어서. 그날 수정이 네가 급하게 가서 내가 제대로 이 말을 못 해줬잖아. 어머님,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희 헤어졌어요. 어머, 뭐라고? 파혼을 했다고? 난 못 들었는데. 진욱이가 친모한테는 얘기했다니. 아무튼 얘, 설마 진욱이 아버지 일로 그런 거야. 무슨 그런 걸로 파혼을 하고 그러니. 내가 같은 여자 입장에서 말하겠는데 남자한테 기대하고 결혼할 것 없어. 그건 현실적이지 않은 거야. 내가 듣기로는 수정씨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영 맹탕인가 봐. 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그래, 뭐 파혼했다면 이제 남인 건가? 남녀 사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도 별말은 더 못하겠네. 수정씨 잘 지내고 나중에 혹시 보게 되면 서로 쿨하게. 오케이. 그렇게 본인 할 말만 다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너무 황당했고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일주일 뒤였어요. 예비신모, 그러니까 전 남친 친모가 어떻게 또 제 번호를 아시고 카톡을 하셨더라고요. 아주 긴 문장의 카톡이었습니다. 헤어진 거 얘기 들었다 하시더군요. 그런데 원래 결혼하기 전에 한 번쯤 크게 싸운다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흔들리지 말고 결혼 준비 잘 하라고 하시더군요. 마지막은 꼭 합가했으면 좋겠다는 한마디를 덧붙이시고요. 정말 미치겠더군요. 전 남친한테 전화 걸어서 왜 예비 시모들한테 내 번호를 알려줘서 이 사단을 나게 만드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결혼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 두 분 다 약속이라도 한 듯 각각 제 번호를 미리 알아갔었답니다. 아마도 경쟁 심리였는지도요. 며느리가 새로 들어오면서 본인들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신경전을 벌이신 건지. 아무튼 별 이상한 집안과 얽혀서 제 정신까지 혼란스럽더군요. 전 남친이랑은 깔끔하게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술 마시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고 진상을 피우더군요. 너무 꼴보기 싫어서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했는데 어느 날은 제 집 앞까지 찾아와선 망언을 펼치며 술주정을 하더군요. 야, 너 진짜 속 좁다. 어떻게 그런 걸로 헤어져? 결혼하면 바가지 대박이겠다. 그래, 파혼하길 잘했어. 뭐라고? 내가 속이 좁다고?
어이가 없네. 너네 집 같은 콩가루 집안이랑 더 얽히기 전에 빨리 끝내서 다행이야. 네가 뭘 보고 자랐겠니? 바람 피고 돈으로 비비면 다 되는 줄 아나 봐? 진작 좀 말해주지. 만난 시간이 아까워. 콩가루? 웃기고 있네. 다들 이렇게 살아. 난 네가 좀 똑똑한 줄 알았지. 여자치고 쿨해서. 그런데 너도 별 볼 일 없는 여자들이랑 똑같나 봐. 야, 남자가 어떻게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사냐? 그딴 얘기는 너희 집안 사람들하고나 해.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들은 창피한 줄은 알아서 그렇게 대놓고 말은 안 하니까. 뭐? 그럼 우리 집이 비정상이라는 얘기야? 정말 우리 집만 이렇게 사나 안 사나? 우리 내기할래? 다 그러고 살아 이 멍청아. 그래 내기해. 그 전에 이거나 좀 먹고 가. 제가 제 차에 있던 생수병을 하나 따서 그놈 얼굴에 뿌렸습니다. 그때 한파주의보 내린 날씨였거든요. 엄청 추워하더군요. 춥다고 날뛰면서 저더러 신고한다 어쩐다 난동 부리더니 경비 아저씨한테 쫓겨나서 나가더군요. 그놈 안경에 살얼음 낀 채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상인지 아닌지 제가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전 남친 주변 인맥들에게 저희 있었던 얘기 쫙 뿌렸습니다. 본인도 자기 집안이 이상한 거 아니까 사람들한테 말 안 했었겠죠. 저한테도 물론이고요. 전 남친 가치관까지 전부 사람들에게 알렸더니 안 좋은 소문은 더 빨리 퍼진다고 말 쫙 돌더군요. 전 남친이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회사와 동종업계다 보니 얘기가 다 제 귀에 들어왔어요. 사람은 능력 있고 겉으론 나이스했는데 그 길로 바로 평판 내리막길 되더군요. 저랑 헤어지고 나서 소개팅 잡으려고 안달이던데 소개팅은 무슨 주변에 여자 하나 없답니다. 웬만한 여자들은 다 몸살이며 피한 거죠. 어떤 정상적인 여자가 불구덩이로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인생 망치지 말고 평생 혼자 살았으면 좋겠네요. 전 남친과 저희 내기는 그렇게 제가 이긴 것 같은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만난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발 빨리 뺀 거겠죠?